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북 영주의 선비촌에서 가족들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무튼 내가 초등학생 때 이야기야.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는데 엄마 얘기도 덧붙여서 말해볼게. 당시 20대 후반이던 사촌언니가 주도해서 언니랑 이모들, 나랑 엄마까지 5명이 영주 여행을 갔는데 언니 차로 가던 중에 휴게소에서 접촉사고가 났었어. 아주 가볍게 난 사고라 다들 멀쩡했고 차도 운전석 문만 살짝 패인 정도. 그래서 그냥 잘 놀고 영주 선비촌에서 자기로 했지. 저녁을 이르게 먹었더니 간식이 땡기는데 당시 선비촌 내에 아무것도 없어서 밖에 나가서 사오려고 차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몇 시간 전까지 멀쩡했는데 오전에 난 사고 때문인가 싶어서 다음날 처리하기로 하고 우린 걸어서 가기로 했어. 여행지니까 주변에 슈퍼 하나쯤 있지 않겠냐고 말이지. 지금이라면 스마트폰으로 검색이라도 했을 텐데 그땐 그냥 나가보면 있겠거니 했었대. 큰이모는 피곤해서 쉬겠다고 하시고 4명이 나왔는데 길이 완전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찻길이면서 인도도 없고 양쪽으로는 논밭 나무만 있는 풍경이고 가로등이 거의 없어서 너무 깜깜한 거야. 우리 엄마가 정말 겁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치더래. 그래서 돌아가자고 했는데 언니랑 이모가 이왕 나온 김에 좀만 걸어가 보재서 걷기 시작했고 아무도 없던 길 맞은편에서 검은색 중형차가 천천히 우리 옆으로 지나갔어. 막히는 도로에서 서행하듯이.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운전자는 여자였고 뒷좌석엔 어린 여자애들 둘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가. 꽤 시끄럽게 제잘되고 있었어. 이모가 저 사람들도 선비촌에서 자나 보내라고 했고 우린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나갔던 그 차가 후진을 해서 우리 옆으로 왔어. 운전하던 여자가 어두운데 어디 가시냐고 해서 이모가 뭐 좀 사려고요 라고 했더니 여자분들끼리 위험하다고 태워준다는 거야. 괜찮다고 했다가 한 번 더 권유하는 말에 우린 그 차를 탔어. 난 그때 당시에 차에 타기 전에 애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타지? 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리고 차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길래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탔었어. 고맙다고 과자나 살까 하고 나왔다 했더니 여자분이 오던 길에 마트를 봤대. 그 여자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앞머리 없는 칼단발에 눈꼬리가 올라가고 좀 날카롭게 생겼었던 것 같아. 다행이다 하고 쭉 가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랑 이모가 엄청 수다스러우신 편인데 어린 내가 어색할 만큼 차는 조용했어. 근데 체감상 10분은 지났는데 마트는커녕 불 켜진 건물 하나가 없는 거야. 이모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네. 그냥 돌아가요 했더니 여자가 아니라고 좀만 더 가면 된다고 했어. 그때 언니 핸드폰으로 큰이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너희 왜 안 오냐고 거의 울먹이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화난 것처럼 씩씩거리더래. 보조석에 앉았던 언니가 아줌마 저희 그냥 내릴게요. 세워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고 차가 그대로 멈춘 다음 우린 허겁지겁 내렸어. 그리고 문 닫을 새도 없이 어디 빨려가듯이 출발해버렸던 그 차 뒷모습이 똑똑히 기억나. 이후에 언니가 말하길 큰이모 전화 받으면서 너무 불안해서 그 여자를 슬쩍 봤는데 여자가 페달을 밟아야 할 발을 반대 다리 무릎에 올려놓고 까딱거리고 있었대. 그걸 보고 세워달라고 소리 지른 거고 차로 10분 넘게 왔으니 걸어가는 건 무리수였을 텐데도 당장 무서운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오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5분도 채 걷지 않았는데 선비촌 입구 돌비석이 보이더라고. 그 길은 어디로 빠질 곳 없는 외길인데 큰이모가 울면서 우리한테 달려왔고 옆 방에 묵는다던 다른 가족들도 무슨 일 난 줄 알았다고 같이 나와 있었어. 믿을 수 없겠지만 우린 나간 지 2시간 만에 들어온 거였어. 나간 후에 시계를 본 사람은 없었지만 걷다가 차를 타고 다시 내려 걸어오기까지 30분도 안 될 시간이었거든. 근데 정말 2시간이 지나 있었어. 그래서 큰이모도 걱정한 거였고 이후에 우리는 아무도 이 얘기 입 밖에 내지 않았어. 그 여자도 길도 시간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였지만 없던 일처럼 묵인하고 지나갔지. 다음날 언니 차 문은 멀쩡하게 열렸고 우린 하루 더 자고 가려던 걸 접고 그날 서울로 올라왔어. 지금까지도 이모들과 언니랑은 이 얘기를 다시 해본 적이 없고 작년에 엄마랑 술 마시다가 얘기했는데
엄마가 기억하는 그 날은 말한 내용과 같아. 그리고 엄마는 지금 생각해도 그날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지만 돌아오는 길이 짧았던 거. 시간이 한참 지나버린 건 우리가 피곤해서 착각했던 게 아니었겠냐고 하더라고. 그치만 난 지금도 그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애들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는 걸. 이건 엄마한테도 말 못해서 나만 봤던 걸까 가끔 궁금해. 언젠간 이모들이랑 언니한테도 물어볼 수 있겠지. 요약하자면 초등학생이었던 나와 가족들은 영주 여행 중 접촉사고 후 선비촌에 머물렀고 간식을 사기 위해 나섰다가 깜깜한 길에서 검은 차에 탑승해서 이상한 경험을 함. 차에서 내린 후 불가사의하게 빠른 시간 내에 숙소로 돌아왔으며 이 사건은 가족들 사이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음. 두 번째 이야기, 성남에서 살고 있을 때 겪었던 일. 전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과거에도 양아치들이 많기로 유명했고 타 지역에서도 위험한 동네라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상대원이라고 경사가 급한 동네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토요일이었습니다. 1시에 학교를 마치고 하교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워낙 경사가 심해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올라가기 쉽지 않았던지라 있는 대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꼭대기에선 어떤 아저씨가 봉지에 뭘 담아서 입에 대고 호흡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봉지를 자세히 보니 뭐가 들어있길래 설마 대낮에 걸어 다니면서 본드를 불겠어?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본드는 점성이 있는데 그 안에는 빨간색 물이 찰랑대고 있더라고요. 본드밖에 몰랐던지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어렸을 적에 전체가 센 녀석인 줄 알고 저 사람이 덤벼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당당히 걸었고 그 사람과 마주치는 순간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땐 정말 섬뜩했습니다. 눈은 반쯤 풀려있고 지나가는데 본드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전 그대로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다가 문득 그 사람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문 밖으로 빼꼼 내밀고 쳐다보니 이 사람이 갑자기 불던 본드를 버리고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옆에 버려진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 다리를 잡고 전봇대에게서 의자 다리 2개를 들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차마 무서워서 신고는 못했습니다. 그 후로 별일 없던 거 보면 큰 사고는 나지 않았던 듯하네요. 이번에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집 바로 위 언덕 꼭대기에서 일어난 일이라 말해볼게요. 저희 집 바로 위엔 조그만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이 그나마 넓은 골목이라 보통 출퇴근을 다 그쪽으로 합니다. 20살 때 알바를 하던지라 저도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저희 동네, 그것도 바로 위에 있는 슈퍼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다른 분들도 자기 집 근처가 TV에 나오면 무슨 일이든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지 하고 준비하다 말고 보고 있는데 어떤 20대 초반 여성이 출근하는데 아침에 어떤 아저씨가 대뜸 염산 한 통을 부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병원을 갔는데 온몸에 3도 화상 입고 얼굴엔 2도 화상 입었더래요. 근데 용의자로 나온 사람 모자이크 처리됐어도 대충 실루엣을 보니 그 슈퍼 평상에서 매일 주인 아저씨랑 막걸리 하시던 분인 거예요. 전 너무 소름 돋아서 그 자리에서 벙쪄 있었고 혹시나 그 아저씨가 맞을까 싶었는데 그 일 있은 후로 그 아저씨는 어째서인지 슈퍼 평상에선 볼 수 없더라고요. 아침이건 대낮이건 밤이던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신 차리고 다니세요. 세 번째 이야기, 연탄가스 괴담. 엄마 친구분이 엊그제 해주시고 간 이야기야. 편하게 아줌마라고 호칭할게. 아줌마가 12살 때 집에서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대. 왜 그때는 연탄가스 중독. 그런 사고 많았잖아. 거의 혼수 상태였는데 부모님이 뒤늦게 발견하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한 2주 동안 그 산소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했었대. 그런데 진짜 2주 좀 넘어서 기적처럼 깨어나셨대. 근데 그때 아줌마가 엄마를 보고도 못 알아봤었대. 막 엄마가 울면서 있으니깐 아줌마 누구세요? 이러셨었다는데 어쨌든 그 혼수 상태일 동안 아줌마가 꿈에서 어떤 아저씨랑 나란히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대. 아저씨는 아줌마 왼쪽에 있었고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채로 배에 있었는데
강 건너편에 자기 또래 애들이 웃으면서 막 너무 즐겁게 뛰어놀고 있더래. 그리고 수염이 정말 긴 할아버지가 흰 옷을 입고 자기한테 자꾸 오라고 손짓을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자기도 거기에 가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노를 막 저었대. 근데 아무리 해도 앞으로 안 나아가서 같이 앉아있던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저기로 가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아저씨가 말도 안 하고 큰 소리로 웃더래. 그러다가 딱 꿈에서 깨어났는데 병실 아니었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신 거래. 근데 우연인지는 몰라도 그 어떤 아저씨가 아줌마 왼쪽에 있었고 막 웃었다고 했잖아. 아줌마가 그 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귀가 안 들리셔. 그리고 엄마 말로는 그 사고가 있은 후에도 엄마랑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저승을 보고 왔다고 하시면서 되게 초연하고 담담하고 그렇게 성격이 바뀌었대. 원래 활발하고 말도 많고 그랬는데 그 후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놀라고 어른스러워지고 되게 담담해지셨다더라고. 또 하나 신기한 건 아줌마가 저 연탄가스 사고 전후로 기억이 없으시대. 그니까 한 12살 내외로 기억이 없는데 그때 연탄 사고도 났고 사고 난 그 집에 불이 나서 앨범이고 뭐고 다 타고 이사 가셨다고 그랬거든. 근데 어릴 때 진짜 신생아 때 BCG라고 그 예방접종 있잖아. 그거 맞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대. 분명 앨범도 다 타서 아마 기억이 없을 테고 게다가 예방접종 맞으러 갈 때 사진을 찍을 리가 없잖아. 그 시절에 그때 엄마 등에 업혔던 거랑 병원 구조랑 포대기 색깔이랑 엄마가 입었던 옷, 자기가 입었던 옷, 병원 천장 색깔까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 저승 이런 거 안 믿었는데 그 아줌마 얘기 듣고 믿게 되었지. 네 번째 이야기, 노래주점에서 있었던 일. 지금 일하는 뮤직타운 얘기를 해볼게. 실제 어디 지점이라고 말은 안 할게. A지점이 생기기 전엔 룸비즈니스 클럽 같은 걸 하고 있었다 해. 거기서 한 보도 아가씨가 자살을 해서 그 가게가 문을 닫고 지금 A지점이 생긴 거고. 근데 지금 A지점 탈의실 겸 창고로 쓰는 곳이 보도 아가씨가 자살한 곳이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오픈할 때 혼자 하는데 옷을 갈아입으러 창고 쪽으로 가면 빈 방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과 내가 정면을 보고 옷을 갈아입으면 검은 형체인가 누군가 휙휙 지나가는 것 같은 거야. 그때까진 아무 생각 안 하고 물류정리 끝내고 미들타임에 일하는 형이 출근하는데 얘기하다가 흐름이 끊길 때 있잖아.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첫 쪽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야. 가게에서 기묘한 일이 생기는 게 3번 방에서 마이크 혼선 때문인지 모르지만 차단기를 내려도 아저씨가 막 호통치면서 소리 지르고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막 인터폰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빈 방에 문이 가끔 혼자 닫힐 때도 있어. 나 혼자 오픈할 때 소름 돋는게 손 씻고 나면 에어클리너라고 하나? 이게 여자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켜지더니 전원을 꺼도 계속 돌아가서 나 혼자 소리 지르면서 코드 뽑고 미들타임형이 올 때까지 가게 안 들어간 적도 있었어. 그리고 제일 꺼림칙한 게 소방 안전 때문에 뒷길을 가려면 꼭 창고를 거쳐서 가야 하는데 뒷길이랑 창고 쪽만 가면 느낌이 이상하면서 소름이 막 그냥 돋아. 저번에 일했던 직원 중에 영적 능력이라 해야 하나?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 근데 그 사람한테 자살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여기 출근하고 이틀 일했는데 갑자기 창고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개소름 돋았지. 거기서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 수가 있냐면서. 여기까지 지금 일하는 A지점에 대한 실화인데 무섭지가 않고 그냥 기묘한 정도겠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영덕 흉가. 일단 우리나라에 귀신이 바글하다고 소문난 3대 흉가 중 하나인 영덕 흉가를 소개할게. 영덕 흉가엔 흉흉한 소문이 아주 많지. 실제로 그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넘쳐날 정도로 많고 TV 방송도 여러 번 타고 스님과 잘 나가는 무당도 그 집에 살았었지만 몇 달도 안 돼 치를 떨며 뛰쳐나오고 사람들에게 재미삼아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할 정도로 그 집이 그런 집이야. 나로 말하면 귀신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도 존재를 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어. 이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정말 쪄 죽을 날씨였지. 덥고 심심한데 흉가 구경이나 가자는 친구 얘기에 차를 타고 영덕까지 가는데 새벽 6시쯤 날이 다 밝아갈 즈음이라서 별로 무섭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갔어. 딱 흉가 밑에 도착했는데 날은 밝았지만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에 기가 눌리고 한여름에 부는 선선한 바람이 팔에 닿으니 좀 오싹하더라고. 여기까지 와서 차 안에 있겠다는 쫄보들을 놀려주고 오르막길로 올라갔어. 사실 나도 무서웠기에 친구 옆에 꼭 붙은 채로 10초에 한 걸음씩 겨우겨우 떼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이게 뭐가 무섭냐며 성큼성큼 올라가는 거야. 전현이 미쳤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집 앞에 10초 정도 서 있다가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와서 니들도 봤나? 이러는데 그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 나도 봤다라고 발광을 하며 귀신을 본 척 연기를 했어. 그러는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게 그 집 주위를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거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 근처만 가면 바람이 쌩쌩 분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씩씩 소리가 나는데 당장 내려가고 싶었어. 이제 그만 내려가자며 내려가는데 그때 생각나면 소름 돋네. 2층 창문을 보면 유리창문이 깨져 있는데 그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내려가고 있었어. 그 순간 내 눈을 의심한 게 나뭇잎에 가려진 창문 사이로 사람 얼굴 형체 같은 게 보이더라고. 바로 눈 깔고 놀랄 정신도 없이 친구 팔을 꼬집으며 내리막길을 마저 내려오는데 그 몇 초 사이에 저게 뭐지? 뭘까?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미쳤나? 나 귀신에 씌이는 건가? 오만 생각이 다 스치더라고. 그 뒤로 차에 타자마자 울면서 이상한 걸 봤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지는 못 봤다면서 아무것도 본 게 없다면서 가서 사진을 찍어 온다면서 당당히 혼자 걸어나가더라고. 그렇게 찍어온 사진 3장. 다행히 그 사진 속에 사람 형체 같은 건 없었어. 내가 잘못 봤겠지 좀 무섭네 하며 집으로 차를 돌려가던 도중 잠깐 잠이 들었는데 친구년이 다급하게 나를 깨우는 거야. 뭔 일이고 하면서 눈을 뜨니 사실 네 말 못 믿었는데 사진의 2층 창문을 확대해서 보니 네가 말한 형체가 있다면서 눈물을 질질 짜며 숨 넘어갈 듯이 말하는 거야. 내가 묘사한 형체와 사진 속에 있는 형체가 같다는 거야. 피부는 시체 같아 보일 만큼 창백하고 머리털은 하나도 없는 대머리에 눈은 깊고 음침하고 귀는 엄청 크다는 거. 온몸에 소름이 돋다 못해 닭이 되는 느낌이었어. 난 실제로 너무 무서워서 그 사진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 친구의 말을 듣고 앞도 제대로 못 봤어. 그 알 수 없는 것이 내 눈앞에 다시 보일까봐. 온몸은 떨리고 내가 진짜 귀신을 본 것일까. 대가리가 저절로 굴러가더라. 아마 집안의 구조물을 보고 착각한 거겠지. 거기 사람이 있었나? 누가 놀래키려고 인형을 놔뒀나? 오만 생각 다 드는데 사람들은 귀신 봤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들 하지만 실제로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나면 미친 듯이 무서워. 차 안에서 이미 한 명은 울고 소리 지르고 초토화된 상태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멘탈줄 놓아버릴 것 같아서 아는 지인 중 신기가 있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랑 통화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방금 몇십 분 전 일어난 일을 주절주절 말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뭐가 쾅 하더니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지. 사고가 난 거였어. 난 그렇게 병원에서 눈을 떴고 사진을 찍은 친구는 크게 다쳐 실명을 하게 되었고 이상하게 나나 다른 친구들은 별로 크게 다친 곳은 없었어. 차 운전을 했던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국도를 타고 가는데 좌회전을 하는 순간 차에 누가 뛰어들더랜다. 그래서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는데 거기가 바로 경사가 심한 언덕 같은 곳이었지. 그대로 차가 곤두박질 친 거야. 나중에 알아보는데 누가 작정하고 뛰어들어 사고가 났으면 신고라도 해야 하잖아. 신고자는 그 언덕 바로 밑에 사는 여자였고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뛰어든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때 딱 내가 본 그 무언가 기억이 나는데 진심 멘탈이 하늘로 승천하더라고. 이 일이 있은 후론 다신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해. 친구들끼리 흉가에 가볼래란 말만 나와도 개정색하며 이상하리만큼 싫은 티를 내지. 나도 매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영덕 흉가 가지 마라. 아니 그냥 흉가 자체를 가지마. 나도 그 신기 있다는 지인한테 엄청 혼났어. 그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할수록 화를 본다고 하더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흉가나 폐가 등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에 가지 마라. 6번째 이야기 군대 초소괴담.
전역한 지도 꽤 됐고 군대에 관련된 기억은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뭐 기억나는 게 있다면 말년병장 때 재밌었던 일 등 좋았던 추억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밤에 군대의 GOP 다큐를 보니 그 시절 겪었던 일이 생각나더군요. 그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전입된 부대는 GOP 경계 근무를 담당하는 부대였다. 그래서 이 부대에 전입한 병사는 대부분이 GOP에 투입됐다. 그래도 GOP에 투입하기 전 병사들을 분류했는데 인성검사나 건강검진 등을 통해 관심병사나 몸이 아픈 병사는 GOP 투입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꼭 정신이 멀쩡하고 몸이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도 GOP의 험준한 산악지형에 가면 모두들 몸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었다. 네 발로 걷다시피 하는 GOP의 가파른 계단하며 부족한 수면 시간, 매일 이어지는 고단한 작업, 늘 반복되는 일상, 바뀔 것 없는 풍경은 우리들의 정신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근무 인원마저 적어서 주간 근무를 나갔던 인원이 그날 후반야 근무에 투입되기도 했고 외출이나 외박은 당연히 나갈 수 없었다. 휴가도 한 달에 서너 명 정도밖에 나가지 못해 사실상 섬에 고립된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GOP의 면회도 생기고 보상 휴가도 많이 줘서 괜찮겠지만 그래도 힘든 건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한다. 여튼 우리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만 더 버티면 GOP에서 내려간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생활을 못 이겨서 힘들어하는 병사도 있었는데 그를 A라 칭하겠다. 이것은 A에 대한 이야기다. A는 처음 GOP에 투입했을 때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늘 밝게 웃고 대화도 잘했다. 근데 투입한 지 2달가량 지나니 A는 어느새 완전히 변해 있었다. 어느 날 A와 같이 근무를 나갔던 동기 녀석이 A가 이상한 것 같다며 말을 꺼냈다. A 저 새끼 약간 이상해진 것 같다. 뭐가 이상한데? 내가 어제 저 새끼랑 같이 근무를 나갔거든. 여기서부터는 A와 동기 간에 근무 중 있었던 대화다. 김일병님, 총알이란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조그만한 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이러면서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다고 했다. 새벽 달빛에 비춰 희죽이며 웃는 A의 모습을 보니 완전 또라이처럼 보였다고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A의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넘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A와 같이 근무를 나갔던 선임들도 A가 이상하다며 한결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상병과 A는 후반야 근무를 나갔다. 한참 근무를 서다 대기초소에 들어가서 잠깐 쉬게 되었는데 이상병은 잠시나마 눈 좀 붙일 겸 잠을 잤다고 했다. 대기초소란 겨울철 해가 늦게 떠서 근무가 긴 후반야 근무자들을 위해 근무 중 10분 정도 잠시 쉴 수 있게 마련한 초소.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서 A를 바라보니 A가 자신의 수류탄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게 보였다. 그 광경을 본 이상병은 바로 A의 수류탄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온갖 상욕을 한 후 구타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A의 방탄을 때리며 훈계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이상병은 이 일을 소대장에게 보고했고 몇 번이나 A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들은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보고한 후 중대장과 A는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중대장은 조금만 더 시간을 갖자고 한 후 A를 관심병사 리스트에 올리고 그날부로 A는 실탄과 수류탄을 지급받지 못하고 공포탄만 지급받은 채 근무에 나갔다. 그래도 A와 같이 근무를 나간 선임들은 모두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박 병장과 A가 같이 근무를 나갔다. 한참 근무를 서다 소변이 급해진 박 병장은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가 잠시 소변을 보고 초소로 들어왔다. 그러자 A가 박 병장의 소총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걸 봤다. 여기서 뭐 그깟 소총 들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GOP 특성상 실탄을 지급받아 근무를 하기에 실탄이 장전된 상태이고 안전장치만 풀면 바로 격발을 할 수 있었다. 그걸 본 박 병장은 A에게서 자신의 소총을 빼앗고 A를 다그치자 그제서야 A가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고 빌었다. 그래도 그게 불쌍했던지 박 병장은 보고까진 안 하고 자신의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지막으로 한 달 정도 지나자 A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전과 다를 것 없이 밝게 웃었고 대화도 잘했다. 그래서 소대장과 중대장은 A를 관심병사에서 다시 제외시키고 A에게 실탄과 수류탄을 지급시켜 근무를 나가게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터졌다. 그날 A와 동기가 같이 근무를 나갔다. 둘은 초소에서 한참 재밌는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A가 말을 멈췄다고 했다. 얌마 뭐해? 동기가 A에게 물었다. 김일병님 애기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더니 A는 한 곳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내 A는 비명을 지르며 초소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자신의 총을 집어들고 초소 창문을 겨냥했다. A가 황급히 떨리는 손으로 소총 안전장치를 풀려고 할 때 동기가 A를 있는 힘껏 밀쳐서 총을 빼앗고 탄창을 꺼냈다. 김일병님 창문에 아기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동기는 창문을 바라봤는데 아기는커녕 창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A는 벌벌 떨며 초소 바닥에 웅크린 채 있었다. 옆에서 동기가 진정을 시키자 A는 다시 말을 꺼냈다. 초소 창문의 얼굴은 하얗고 눈은 없는 아기 얼굴이 붙어 있습니다. 동기가 몇 번이고 봤지만 창문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동기는 바로 소대장에게 보고를 했고 소대장과 중대장은 결국 A를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A가 떠나던 그날 나와 동기는 A를 배웅하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A가 동기한테 쓱 다가오더니 김일병님 그 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관 창문에서 저희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닌가. 순간 우리는 바짝 얼어붙었다. 나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A야 떠나면서도 농담 잘하네. 그래 어서 가라. 이러니 A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농담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아기가 시끄럽게 울어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렇게 A는 떠났다. 우리는 후임격이었기에 A의 생활관에 들어와 A의 자리를 정리했다. A가 정리하고 갔지만 그래도 남겨진 쓰레기들을 마저 처리하고 있었다. 그때 동기가 침상 밑에서 수첩 같은 걸 발견했다. 우리는 수첩을 펼치고 까무러치고 말았다. 수첩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이상병, 정신 나간 새끼. 박병장, 또라이 새끼. 우일병, 이 새끼 죽여 말어. 그리고 몇몇의 소대에선 후임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생활관 밖에서 아기가 계속 울어댄다. 너무 시끄럽다. 제발 멈춰라. 우리는 바로 소대장한테 수첩을 들고 갔다. 그 내용을 본 소대장은 표정이 일그러지며 이런 미친 새끼 하면서 수첩을 들고 취사장 뒤편으로 가서 수첩을 태워버렸다. 갑자기 A의 표정이 생각났다. 그 황폐해진 넋 나간 표정. 아기가 시끄럽게 울어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